저번 시간에 태조왕건이 고려를 건국하여 지방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 2대 해종, 3대 정종에 이어 4대 광종 시기에 기고만장한 호족 세력을 강력한 피해 숙청에 의해 왕권을 강화하게 되죠. 이를 토대로 이후 5대 경종의 뒤를 이어 등장한 6대 성종시대의 사회 운영 시스템이 정립되며 나름대로의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존 기득권 세력인 문벌귀족들의 사회 부조리 현상은 극복하지 못한 채 고려 사회는 운영됩니다. 저번 시간에 문벌귀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고려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득권 세력인 문벌귀족과 이와 대립하는 무신 세력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려 전기에 문벌귀족에 의해서 운영되어 나타났던 사회 병폐적인 현상과 이와 대립했던 무신 세력들에 의해 고려 후기 국가 운영 체제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내부 상황은 잠시 뒤에 공부를 하겠고, 외부 상황을 언급하면 고려는 우리 민족 역사상 다른 민족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혹독한 시련기라 할 수 있죠. 저번 시간인 고려시대 일강 때 말씀드린 대로 10세기에서 11세기 초 거란의 3차례의 침략이 있었죠. 1차 때 서희 장군의 외교 담판으로 해결하였고, 이후 2차 침략, 3차 침략이 있었지만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대승한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거란은 여진족에게 멸망당하고 세력이 커진 여진은 12세기 초에 고려의 국경을 여러 차례 침략합니다. 이러한 여진을 윤관이 기병 중심의 특수부대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창설하여 여진을 몰아내죠. 하지만 여진은 더욱 더 힘을 키워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고려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이에 당시의 사회 지배층들인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 13세기는 몽골의 침략, 14세기는 홍건적, 외구의 침략 등 고려는 대외적으로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고려 내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죠. 고려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폐쇄적이고도 부조리한 혼인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문벌 세력들은 왕실의 외척이 되거나 다른 문벌귀족과 혼인관계를 맺어 권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죠. 이를 위해 심지어는 친척끼리 사돈을 맺고 심지어는 이복남매가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 시기인 신라시대에 이러한 근친혼이 만연하였고 고려시대에 더욱더 성행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근친혼이 성행이 되면 권력이 한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어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17대 왕 인종 때 터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가 되면서 동시에 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지만 고려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었죠. 이자겸의 4명의 딸 중 하나는 인종의 선친왕인 16대 왕 예종과 결혼을 합니다. 예종과 이자겸의 딸 사이에 17대 왕인 인종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인종은 이자겸의 다른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종은 그의 이모와 결혼을 한 셈이죠. 이렇게 되니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이 되고 인종의 장인이 됩니다. 동시에 인종의 외할아버지가 되며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자겸의 셋째 딸, 넷째 딸까지 인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이전 시간에 언급했지만 4대왕 광종의 경우에도 이복남매와 그리고 조카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6대왕 성종은 광종의 딸과 11대왕 문종도 이복남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이런 친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큰 효과는 없었던 것이 조선시대 들어와서야 친인척 간의 근친혼 금지는 본격적으로 법적, 관습적으로 확실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자겸은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독점합니다. 이로써 이자겸은 명실공히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을 능가하는 권력가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자겸은 인종의 작은 아버지와 그 일파를 귀양 보내기도 했었죠. 중국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고려라는 나라 명칭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넣어 조공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등 끊임없는 욕심을 부려 백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죠. 이처럼 권력이 하늘을 찌르자 왕비였던 자기 딸을 시켜 독이 든약을 왕에게 먹이도록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나라 곳곳에 충신과 애국지사,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 관료들의 반발이 있었고 인종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군대를 보내 이자겸을 공격하죠. 이에 이자겸은 난을 일으켜 왕이 거처하는 왕실을 공격하고 수도 개경에 불을 지릅니다. 이자겸에게는 척준경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인종의 군대는 패하고 많은 개혁파 관료들이 살해당하고 궁궐도 불타게 되죠. 인종은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이자겸의 이인자 척준경을 회유하는 것이죠. 결국 척준경의 배신으로 이자겸은 체포되어 귀양을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문벌 중심의 고려사회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자겸이 몰락하자 금에 대한 사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민족에게 사대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보수적 문벌은 여진이 세운 금나라의 사대 요구를 계속 수용하죠. 맞서 싸울 의지보다는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리를 지키려는 욕심이 더 강했습니다. 즉, 변화보다는 보수를 선호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경에 머물며 실세를 과시하는 집단을 개경세력, 즉 개경파라고 합니다. 대표자는 김부식인데 우리나라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서경파입니다. 서경은 오늘날의 평양 지역이죠. 묘청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서경에 머물고 있던 신진 세력입니다.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반대하고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개경의 기운이 쇠퇴했다며 서경천도를 주장하죠. 개경문벌 세력의 반대로 서경천도가 불가능해지자 묘청은 반발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합니다. 이 운동은 권력의 집중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운동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묘청이 진압되면서 개혁의 맥이 끊어지고 보수적인 문벌 귀족들이 계속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지배층에 보내는 위험신호였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죠. 왕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는 계속됩니다. 그럴수록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죠. 그러던 중 무신에게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모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신 중에 부하들의 존경을 받던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관은 수염이 타지 않는다며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붙이죠. 새파랗게 젊은 문신에게 수모를 당한 정중부의 분노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또 할례라는 젊은 문신은 이소응이라는 연로한 무신에게 무술 대련을 청합니다. 무신이 무술이 뛰어나더라도 나이 차이라는 핸디캡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소응은 그래도 무신의 자존심을 걸고 이 대결을 수락하지만 결국 젊은 할례가 대련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대결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문신 할례는 그 자리에서 고령의 무신 이소응을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사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무신들의 눈에서는 하나같이 살기가 내뿜어졌겠죠.
이런 사건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드디어 1170년 무신들은 문신들에게 당한 서름, 수모, 경제적 궁핍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칼을 꺼내듭니다. 무신들은 곧바로 개경에 진입하여 궁궐을 장악하고 다수의 문신을 살해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정변이 성공한 이후 당시 왕이었던 의종은 추방되었고 새 왕으로 의종의 동생인 명종이 즉위하였습니다. 이로써 무신정변에 의해 실제적으로 정치주도 세력이 전면적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고려 전기라 하고 그 이후를 고려 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벌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무신정권이 시작되죠. 그러나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무신끼리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의방이 건저에 오르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다가 최충원에 의해 이혈투가 정리되죠. 최충원 때부터 최씨 무신정권이 시작되어 정권이 안정됩니다. 그렇다고 정권이 안정되었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 싸움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지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뜻은 아니죠. 무신정권은 삼별초와 도방이라는 군사기구도 설치합니다. 도방은 무신들이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직된 사병 집단이며 군사적 기반이 되죠. 이처럼 무신들은 차별에 저항하여 정변을 일으켰지만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고 민생을 위한 사회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죠. 결국 참지 못한 백성들이 무신정권에 저항하는 밀란이 일어나며 그 규모가 확대됩니다. 백성들은 무신들의 하극상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것도 밀란이 발생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소의 난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분의 방을 주장했던 노비의 난인 만적의 난이 있었죠. 만적은 노비들을 모아놓고 무신난 이후 관직에 오른 사람들 중 천민 출신도 많다.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고 했답니다. 노비들은 만적의 주장에 찬성하고 계획을 세우죠. 자기 자신들의 상전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운 뒤에 집권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약속한 날에 온 사람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아 날짜를 변경하죠. 그 사이에 순정이라는 노비가 주인에게 밀고를 했고 최충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국 만적의 난은 들통나버렸고 참여한 수백 명의 노비는 처형되었습니다. 다음 무신정권이 최후인데 이때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1206년 징기즈칸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졌던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세웠죠. 몽골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뒤 유럽까지 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1232년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였던 최후는 23대왕 고종과 함께 강화도로 천도하고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이곳에서 해전에 약한 몽골군에 대항하고 완강하게 버티며 맞서죠. 지배층은 강화도로 빠져나가고 몽골군이 내륙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과 강화를 맺었는데 즉 이것은 항복하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1270년 38년 만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개경환도라 합니다. 하지만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는 환도는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굴욕적이라며 반발하면서 끝까지 강화도에 남아서 몽골에 저항했습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옮기며 항쟁을 계속했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죠. 이처럼 여몽전쟁은 고려전쟁사 최악의 암흑기로 그야말로 전 국토가 잔혹하게 짓밟혔습니다. 동시에 무신정권의 시대도 막을 내리고 원간섭기가 시작되죠. 원나라는 몽골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징기즈칸의 손자이며 몽골 제국의 제5대 황제인 쿠빌라이는 나라 이름을 원이라고 하고 송나라를 멸망시킨 후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죠.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보장받았지만 원의 간섭을 받고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었죠. 먼저 원은 고려의 영토를 빼앗습니다. 원은 철령 이북 지역에는 쌍성 총관부, 제주에는 탐라 총관부, 서경에는 동령부, 개경에는 정동행성을 설치하여 고려 영토 일부를 직접 통치합니다. 여기서 정동행성은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구였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일본을 가리키죠. 원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고려군과 몽골군으로 여몽연합군을 만듭니다. 1차, 2차 여몽연합군은 일본을 공격했지만 태풍이 몰아치면서 엄청난 인명과 전함의 피해로 결국 여몽연합군은 철수하게 되고 일본 정벌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 태풍을 신풍, 즉 신이 일으키는 바람, 일본말로 표현하면 가미카제라 불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때부터 자신의 나라를 바람의 신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인식하였답니다. 혹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일명 자살특공대라고 하죠. 제2차 대전 때 미국 전함에 자폭 공격을 한 전투기 부대에도 이 이름을 붙입니다. 당시 이 전투기는 무서워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 전투기에 이륙 기능은 있는데 착륙 기능은 없었다고 하죠. 이후 가미카제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하게 저지르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원은 내정 간섭을 위해 고려의 왕을 자신의 나라 사위로 만듭니다. 즉 자신의 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때 고려를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도 표현하죠. 원나라 사위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원은 장인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위는 장인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장인이 어떤 일을 시키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즉 원과 고려 관계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이후 고려왕의 호칭은 한동안 모두 앞에 충성을 의미하는 충자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원나라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원이 왕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교체도 가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려의 왕자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몽골에서 살아야 했었죠. 인질처럼 잡아두고 완전히 몽골인으로 정체성을 바꾸려 한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이해가 가기 쉽게 이런 왕을 미리 알아봅시다. 25대 충렬왕, 26대 충선왕, 27대 충수광, 28대 충해왕, 29대 충모광, 30대 충정왕입니다. 25대 충렬왕은 40이 다 된 나이에 원황실과 처음으로 통혼한 고려왕으로 원세조,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의 딸과 혼인하여 그의 사위가 되죠. 이미 태자로 책봉된 이후 혼인하여 장성한 자녀까지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충렬왕에게 시집온 공주는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다음 왕인 충선왕인데 고려 왕실 최초의 혼혈왕이죠. 충선왕도 부친에 이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후 30대 충정왕까지 원의 간섭을 받으며 왕권이 이어진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원의 간섭기는 대략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이라면 한 세기가량의 시간인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긴 과정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언어, 생활양식 등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하여 총독의 역할을 하는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다스리죠. 여기서 원나라 말로 다루라는 용어는 누르다, 진압한다는 의미이고 가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뜻은 없고 뒤에 전미사 치는 종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루가치라는 뜻은 누르고 진압하여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끔 사용하는 장사치, 벼슬아치, 양아치 등 전미사에 치가 들어가서 역할의미로 쓰이는 것은 모두 원나라 용어에서 파생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양아치라는 용어는 원래 동양아치란 단어에서 변화되어 나타난 것인데 동양하러 다니는 스님을 일컬어 부르는 용어였다 하죠. 그런데 고려 말 유교가 도입되면서 불교를 배척하며 천안임의로 변화되었고 그러다가 양아치로 변화가 되었는데 옛날 60년, 70년대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에 등에 커다란 망태기를 지고 집게로 휴지나 고무를 집어서 망태기에 넣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을 일컬어 양아치로 불리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양아치란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 왕실에서 사용했던 용어 중 마마, 무수리, 수라상 등이 있고 먹는 음식 중 만두, 설렁탕, 순대, 소주 등이 모두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음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용하는 관도 이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나라는 고려의 곡물로 주로 요구했던 것이 인삼, 금, 은, 그리고 특이한 것이 날아다니는 조류인 매를 요구했다 합니다. 몽골의 풍습 중에 매 사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식량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죠. 곡물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매였다고 합니다. 매를 잘 공급해 출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매의 사냥과 사육을 위해 교육을 시켰던 관청입니다. 특히 응방은 국왕의 측근 세력이 관리하며 총애를 받았다 하는데 25대 충렬왕이 매사냥을 가장 좋아하는 취미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매사냥이 귀족들의 주요 여가활동 중 하나였죠. 혹시 여러분 매와 관련한 용어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시치미입니다. 지금도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죠. 이 말의 유래는 매를 처음 교육시킬 때 긴 줄에 묶어서 시키다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줄을 풀고 주로 매의 꼬리 부분에 헝겊으로 주인의 이름을 써붙이는데 이를 시치미라 합니다. 그런데 매가 주인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치미는 매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했죠. 그러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끔씩 시치미를 떼어버리고 자신의 매인 척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는 상당히 구하기 힘든 조류였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가끔 있었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타인의 노력과 소유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런 것에서 파생이 되어 시치미를 떼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고려시대에 쓰리고 아픈 과거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를 마무리하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